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다 일치하는 상황에서 보조지표까지 더 맞는다라고 했을 때 확률이 네.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조지표는 우리가 앞서 배운 거 활용 이제 캔들 분석을 막 한 거예요. 막 석별형, 뭐 데빌 메이 크라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할 때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밑에 깔린 보조지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그렇죠. 한다든가, 네. 뭐 이동평균선을 보다가 보조지표와 결합해서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는데.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투자에 있어 마법의 공식은 없다. 이 현대 가치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가 한 말인데요. 뭐 저도 그랬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마법의 공식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으면서 주식 공부를 하고, 특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는 분들은요, 비법을 찾아내는데 인생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투자에 있어 100% 통하는 비법이나 마법 공식은 없다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기술적 분석을 하죠? 마법 뭐 맞지도 않는다면 하시겠지만 접근이 애당초 다릅니다. 마법을 찾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분석이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성공 비법이다 라고요. 자, 맘 편한 토요일이죠. 12월 11일 목돈연구소. 오늘 첫 곡은 이 곡입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일 오전이니까 당연히 주말 오전 11시에도 목돈연구소는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이고요. 자, 듣고 오신 첫 곡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법 꿈꾸죠. 예, 비법 꿈꿉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요로 하면 오르고 요로 하면 떨어지고, 찾기는 찾는데 큰 게 있으면은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결론은 없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기술적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확률 게임,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아예 목적을 좀 다르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61번님, 저희 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아수당 받은 거 매달 넣어준 펀드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네요. 몇 살이죠, 우리 아가가? 중간에 수익률이 높아 반 정도 환매하고 현재 보유 중인데요. 아가 태어나고 주식 사주는 것도 좋지만 괜찮은 펀드에 적금처럼 넣어주는 것도 강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스탁이라고 하잖아요. 스탁, 뭐 위탁 투자. 그러니까 나는 내 생계 위주하고 내 일하고요. 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맡기는 그건데, 요즘 나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또 국민 성향은 내가 왜 맡기냐, 내가 직접 한다는 직접 투자의 성향이 강하고요. 근데 미국도 바뀌었대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 이제 펀드 매니저의 간접 투자였었는데 요즘에 또 미국 분위기도 직접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 4061번님은 우리 아가 보느라고 아마 투자 잘 직접 하셨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펀드를 통해서 마음 편하게 또 좋은 결과도 나와서 참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가도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지금 기술적 분석 특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하고, 이 코너는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면 표 그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사기 실화극장,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하는 목돈 지킴 연구소가 있는데 최근에 승재현 위원의 연기력이 점점 늘고 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떤 장이 하 수상해서 그런지 우리 하청환 본부장님도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네. 단순히 머리가 길어져서 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런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좀 착 돌아가면은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떤 좀 모성애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분 저렇게 힘들게 네.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하청환 본부장이 네. 주식과 연애한 지가 한 5년이 돼가는 거죠. 네? 어떤 여자친구와 어떤 연애가 없는 지가 지금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9689번님. 요즘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강의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상승세기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주식은 정말 심리 싸움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심리학 공부한 사람은 주식을 잘할까요? 그러나요? 둘 다 공부하신 분들은 네. 좀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막 제대로 하려는 분들이 행동 심리학 뭐 그런 거를 공부하는 분은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게 네. 결국에는 이제 매수매도를 누르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죠. 네,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고 저희도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100% 이래야 돼라든가. 그렇죠. 요렇게 했으니까 뭐 피보나치니까 몇 프로 되돌려야 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100%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법의 공식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캔들 차트, 이동 평균선,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거래량까지 다 봤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보조 지표. 좀 어렵습니다. 보조 지표는 여러분들이 책도 사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조 지표가 뭐냐? 또 보조 지표를 왜 봐야 하나?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보조 지표는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신뢰도를 확인하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름 예. 자체도 보조 지표니까 보조로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의 마무리.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MACD라든지 네. 뭐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뭐 스토캐스틱, 뭐 일목균형표, RSI, RSI, 뭐 CCI 뭐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 것도 우리가 피보나치나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수학적인 이런 개념들이 보다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네.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조 지표들로 좀 마련이 됐고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또 보조 지표도 또 맹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얘도. 그렇죠. 당연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다 일치하는 상황에서 보조 지표까지 더 맞는다라고 했을 때 확률이 예.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조 지표는 우리가 앞서 배운 거 활용 이제 캔들 분석을 막 한 거예요. 네. 막 석별형, 뭐 데빌 메이 크라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할 때 하나 더 네. 하는 게 이제 밑에 깔린 보조 지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그렇죠. 한다든가, 네. 뭐 이동 평균선을 보다가 보조 지표와 결합해서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맹신하면 안 되죠. 이거 해도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맹신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조 지표도.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강조를 드렸던 게 거래량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매수 매도가 끝난 그 결과치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차트가 우리가 형성이 되려면 결국엔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거래에 대한 이 하루하루의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분봉,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캔들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형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차트가 만들어진 순서가 거래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거래가 되고 이제 캔들 차트가 분이 되고 나오고 그죠? 분이 되고 그게 이제 시가 선이 되고 이제 네. 이제 일봉이 되고 주봉이 되고 하는 네.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일정한 추세인 이동평균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결국에는 거래량과 그 당일의 캔들을 제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거를 더 갈지 안 갈지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이동평균선까지 보고 추세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과연 보조지표를 어디에 끼겨 넣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바탕으로 추세를 무조건 또 보기도 사실 또 되게 그렇죠. 애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시점 자체를 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일정한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타점을 조금 잘못 잡더라도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의사결정이 가장 먼저이라는 거고 그렇죠. 완전히 안 틀리게, 완전히 거꾸로 가지 않게가 실은 핵심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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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거고 그거에서 이미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봤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뭐 캔들은 안 좋은데 뭐 보조지표가 무조건 좋으니까 뭐 일단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따가 설명드릴 뭐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네.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뭐 자주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매매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어쨌든 맹신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일단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이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고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도 너무나 또 어렵고 이게 깊어서 딱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MACD 네. 하고 다음 시간에 볼린저 밴드 네. 그리고 이제 뭐 RSI라든가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OBB는 여러분들이 네, 좀, 책으로 공부를 책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MACD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네,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흐름을 좀 잡아내기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978년에 이제 제럴드 아펠이라는 분께서 이제 고안한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무빙, 네, 에버리지, 네, 컨버전스, 네. 다이버전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추세들을 좀 체크하는 보조 지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렵네요. 네, 지금 딱 들으시자마자 되게 네. 어려우실 텐데. 뭔 소리냐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표를 구성하는 수식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뭐 이제 각종 HTS에서 다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밑에 또 딱 치시면 돼요. 그거 설정에.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ACD 선 자체가 이제 단기 12일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중기 26일 선을 뺀 값입니다. 네.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단기에서 중기를 빼잖아요. 네. 즉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단기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결국에는 단기가 중기보다 이제 값이 크죠? 더 크겠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뺐을 때 이제 음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의 값이 양의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 MACD가 풀어져 나간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MACD와 그리고 시그널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MACD의 9일 동안에 이동 평균을 한 그 값어치를 또 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리 자체가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이동 평균선을 빼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엔 바닥이라는 거에 도달을 해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다시 가격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모였다가 네. 다시 또 발산이 되고 그러니까 수렴하고 발산이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벌려질 수 있을 만큼 멀어진 상태의 그 시점을 포착을 해서 네.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한다면 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에서 네.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차트를 통해서 실제 MACD를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네모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두 개가 있죠.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MACD와 주가의 그 움직임을 비교하시라고 네. 총 이제 4개의 박스를 그렸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 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MACD의 그런 선이 시그널 선을 상승 돌파하는 것들을 보실 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 상승 돌파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주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MACD가 이제 시그널 선을 상승 돌파할 때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주가의 이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또 또 다른 이제 MACD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준이 0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MACD 단기에서 이제 중장기를 뺀 네. 거가 그 수렴 기준이니까 0으로 일단 그렇죠. 잡고 자죠. 0으로 네. 잡아야 되는데 네. 그 값 자체가 0이 넘어섰다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의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그널선을 상승 돌파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매수 방법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이제 0 자체를 돌파를 할 때 그 음. 부분에서 이제 MACD를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가실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차트에서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 볼까요? 네. 네, 오른쪽에 위아래 박스를 한번 보시죠. 주가 흐름과 MACD의 조기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저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시그널 선을 네. 단기 이제 MACD 선이 네.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상향으로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미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저게 위에 이제 0선을 넘어갈 때부터 네. 주가의 그 가파름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강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더 보시기 위해서는 0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쭉 따라 올라오시면은요. 저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가 중간에 그 MACD 0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정말 시세가 확 나버려요. 그렇죠. 네. 네, 강하게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로 계속 가면서 네, 쭉 또 벌어졌다가 그렇죠. 또 어느 시점에 또 뭉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가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승 크로스 할 때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또 이제 하락으로 크로스를 할 때는 네.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그림 하나 더 보시면은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네. 아무래도 첫 번째 박스 보시면 또 이제 시그널 선을 이제 상승 돌파하는 부분들과 이제 0선을 넘어서는 넘어서죠. 부분, 네, 넘어서면서 넘어서면서 가운데 선이 0입니다. 그렇죠. MACD. 가운데 선이 네. 0이고 그다음에 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0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할 때부터 주가의 또 가파른 또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우측 중간 부분을 좀 보시면요. 그렇죠.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이제 또 하락 신호입니다. 네. 그렇죠. MACD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 선을 이제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저때 보시면은 주가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많이 0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많이 네. 0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리다가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밑에서 상승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또 네. 다시 한번 강하게 그렇죠. 반등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뒷그림은 안 나왔지만 저 또 0을 완전히 MACD 네. 선이 확 돌파할 때 그렇죠. 뚫을 거예요. 하고 저기 또 일목까지 같이 겹쳐 놓으셨네요. 저기는 또 네. 의문을 뚫게 되니까 그렇죠. 저 정도의 보조 지표까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신뢰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항상 MACD라는 게 컨버전스 그 C와 D가 다이버전스잖아요. 그렇죠. 다이버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한번 짚고 갈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보통은 지금 보시면 주가의 움직임과 네. 보조 지표의 움직임이 동일합니다. 네. 근데 가끔씩 이게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나타났을 때 이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보조 지표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네. 특정한 시점에. 그래서 그때를 이제 디버전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상승으로 이제 디버전스가 나오게 됐을 때는 네.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좀 매수 관점으로 네. 보는 거고 네. 이제 반대일 때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네. 차트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요 라인인데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저 이제 지표 자체 MACD 자체는 하락해서 맞아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럴 때 네. 이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랑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움직임이 반대로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하락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조 지표와 이제 주가의 흐름이 통일되게 움직이는데 네. 저렇게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게 일단은 틀리다, 다르다라고 그렇죠. 일단은 생각을 할까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렇다고 해서 또 방향이 완전히 바뀌느냐 아니냐도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때의 이제 의사결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역시도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네. 뚜렷한 것 같진 않네요. 왜냐면은 그렇죠. MACD가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네. 주가는 지금 그 기간 왜? 동안 이제 다이버전시가 저 경우 같은 경우는 네. 길게 나타난 부분이죠. 그리고 네. 이제 주가의 이게 차트가 굉장히 좀 넓어서 그런데 예.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다가 네. 다시 한번 밑에서 크로스 이제 하락으로 가면서 사실 이제 이 MACD 지표가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주가의 반락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텐데 네. 또 이제 바로 내려오자마자 또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나요? 이제 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대의 경우죠. 주가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요것도 이제 MACD 자체가 저게 빠지고 이제 있죠. 전통 그 다이버전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이제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저렇게 돼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저런 상황이 사실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네.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흐름들을 발견을 했을 때 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 하게 됐을 때는 네. 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서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어 보시면은요. 일단은 MACD 자체는 밑으로 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시그널선 아마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위험 감지를 하면서 네. 저기 10월 1, 2때쯤에는 그렇죠. 완벽하게 두 개가 따로 놀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임박했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그때 이미 탁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네, 저게 약간 길게 펼쳐져서 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하락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저게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응한 가장 좋은 것이고요. 네. 그럼 언제사 할 때는 다시 밑으로 왔을 때 MACD가 0 돌파하면서 시그널선 위로 갈 때 그렇죠. 저때 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세가 또 나오게 되는.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주가에 그렇게 급격한 조정이 안 나오더라도 사실 그 운용 기간에서 거래일 숫자가 적은 거래일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자금의 운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MACD 이렇게 배웠는데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 그럴 네. 땐 이제 다이버전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역방향의 가능성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보도주체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볼린저 밴드 살펴보죠. 이 주식학 개론 코너는요.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차트표가 곁들여지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하청한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를 듣죠. 이적의 보조개.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